2021년 10월 12일 메인주를 허리케인 이단이 강타했다. 고요한 강 보호구역의 숲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수십 그루의 소나무가 쓰러지거나 쪼개졌다. 몇 주 후 보호구역의 작업자들이 파견되어 잔해를 치우고 도로를 정리했다. 11월 초 한 팀이 오래된 소나무 숲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특히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었는데 줄기가 거의 중간까지 갈라져 있었다. 벌목공 한 명이 톱을 작동시켰지만 체인이 예상치 못하게 끼었다. 그는 작업을 멈추고 틈새를 들여다보았다. 내부에는 톱밥 사이로 천 조각과 나무의 일부일 수 없는 파편들이 보였다. 작업자들은 즉시 도구를 내려놓고 911에 전화했다. 얼마 후 순찰대와 주경찰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줄기를 조심스럽게 열었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소나무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이 발견으로 허리케인 이후 정리 작업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쓰러진 숲이 아니라 수사가 시작되는 장소였다. 그리고 곧 경찰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단독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고요한 강 보호구역은 항상 평온을 찾아오는 곳처럼 보였다. 도시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약 200평방킬로미터의 숲이다. 시끄러운 도로도 산업시설도 관광객 무리도 없다. 평일에는 산책로가 비어있고 주말에는 주로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과 고요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홀로 여행하는 이들이 찾는다. 지역 주민들에게 보호구역은 항상 자랑거리였다. 잘 관리된 코스, 호수에서의 낚시, 오래된 소나무 숲의 전망, 이 모든 것이 그 지역이 완전히 안전하고 휴식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이런 평판은 수십 년간 유지되었다. 자연보호국 직원들은 심각한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끔 관광객들이 길을 잃기도 했지만 수색팀이 하루 안에 빠르게 그들을 찾았다. 가장 가까운 도시인 오크헤이븐의 대부분 주민들에게 고요한 강은 텐트를 가지고 나가거나 물가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익숙한 배경이었다. 하지만 바로 이 목가적인 풍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 보고서에 점차 축적되어 온 불안한 세부 사항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카운티 기록 보관소를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15년 동안 보호구역 내에서 공식적으로 11건의 실종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실제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같은 방식으로 끝났다. 그들 중 누구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2008년에는 자연 사진을 찍던 여대생이 실종되었다. 2012년에는 배낭과 카메라를 가지고 줄을 찾은 유럽 관광객이 사라졌다. 2018년에는 히치하이킹을 하던 남자가 실종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들 사이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불황자들, 방랑자들, 홀로 여행하는 이들. 매번 경찰은 사건을 기록하고 설명을 찾았다. 배낭이나 개인 물품이 발견되면 사고로 해석되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스스로 떠났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보고서에는 자발적 이탈이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 행위의 증거는 없었다. 사건들은 종결되었고 불확실성만 남겼다. 유족들에게 이것은 최악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답이 없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연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각 에피소드는 별개로 취급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교체된 경찰관들은 개별 사건 파일만 보았다. 그들은 실종 사건들을 하나의 연쇄로 연결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카운티 주민들에게 통계는 무섭게 보이지 않고 일련의 우연한 사고처럼 보였다. 보호구역은 여전히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 명성은 손상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11월 벌목공들이 오래된 소나무 줄기에서 발견한 것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 순간부터 이전의 각 이야기는 더 이상 별개가 아니게 되었다. 수년간 우연으로 여겨졌던 실종 사건들이 하나의 전체 그림의 일부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고요한 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꾼 수사가 시작되었다. 갈라진 소나무에서의 발견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후 작업은 전문가들에게 넘어갔다.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내부에 보존된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추출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현장에서는 범죄 수사팀이 일했고 모든 것이 천천히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에게는 단순히 나무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무명으로 남아있던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줄 필요가 있었다. 먼저 물건들에 주목했다.
내부에서 시간과 습기로 심하게 손상된 두꺼운 재킷의 잔해를 꺼냈다. 근처에는 버클의 금속이 거의 녹슨 가죽 벨트가 있었다. 조금 더 깊이 공동 안에서 직원들은 오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망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식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보존되어 있었다. 수색의 이것은 기회였다. 기술은 항상 옷보다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한다. 카메라 본체에서 범죄 수사관들은 일련 번호를 발견했다. 손상에도 불구하고 읽을 수 있었다. 제조업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확한 모델과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대량 생산 제품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유통되고 몇몇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된 카메라였다. 이 사실은 즉시 수색 범위를 좁혔다. 구매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카운티 기록 보관소로 전달했다. 동시에 경찰은 보호구역 내 실종과 관련된 오래된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여기서 일치가 명백해졌다. 실종자 목록에는 오크헤이븐 출신의 여대생 사라 젠킨스가 있었다. 2008년 봄, 그녀는 오래된 소나무 숲에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갔다. 그날 아침 그녀를 봤지만 이후 그녀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당시 대규모 수색이 전개되었다. 자원봉사자들과 경찰이 산책로를 샅샅이 뒤졌고 수색견도 동원되었다. 몇 주 동안 카운티에서는 그녀의 사진이 담긴 전단이 게시되었다. 배낭과 몇 가지 물건을 찾았지만 그녀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은 6개월 후 종결되었고 아마도 사고였을 것이라고 명시되었다. 유족들에게 이것은 희망의 끝이었다. 하지만 이제 수사팀은 실제 증거를 손에 쥐었다. 줄기에서 나온 카메라는 일련 번호로 사라가 소유했던 것과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발견물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10년 이상 미해결로 남아 자연적 요인으로 설명되었던 실종이 이제 형사사건의 일부가 되었다. 경찰에게 이것은 중요했다. 이제 자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우연한 비극이 아니었다. 나무 안의 발견 뒤에는 구체적인 인물이 있었다. 20대 초반이었던 여대생 사라 젠킨스. 이 발견은 처음으로 이전의 실종 사건들을 실제 수사와 연결시켰다. 이 순간부터 경찰의 작업은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 이제 과제는 이것이 유일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수반의 다른 유사한 장소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보호구역에서 일어났던 일의 진정한 규모를 단계적으로 보여줄 대규모의 힘든 수사를 앞두고 있었다. 첫 번째 희생자의 이름이 확인되었을 때 수사팀에게는 새롭고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생겼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나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경찰관들에게 이것은 단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첫눈에 소나무는 온전해 보였고 수십 년 동안 자랐으며 외부 손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안에 유해가 있었다. 이해하기 위해 범죄 수사관들은 상세한 검사를 실시했다. 줄기의 모든 센티미터를 사진과 프로토콜로 기록했다. 전문가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목재 깊숙이 들어가는 수직의 일직선 절단이었다. 자연적인 갈라짐과 혼동할 수 없었다. 선이 너무 직선적이었다. 절단면에는 도구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이것은 즉시 나무가 사람에 의해 열렸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실험실 작업은 의혹을 더욱 강화시켰다. 목재 섬유에서 미세한 금속 입자를 발견했다. 분석 결과 일반 관광객이 아닌 지속적으로 나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문 톱날의 구성과 일치했다. 또 다른 발견도 못지않게 중요했다. 공동의 내부 표면에서 굳은 수지의 흔적을 확인했다.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건축용 재료에 특징적인 첨가물이 섞인 혼합물이었다. 이러한 재료는 손상을 위장하고 표면을 나무 껍질처럼 보이게 하는 데 사용된다. 이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무 안의 공동은 의도적으로 열렸고 나중에 신중하게 위장되었다. 누군가가 정확한 절단을 하고 빈 공간에 사람을 숨기고 껍질을 제자리에 돌려놓아 수지로 고정했다. 밖에서는 평범한 소나무처럼 보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음매가 자라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경찰에게 이것은 전환점이었다. 보호구역은 단순히 사람들이 길을 잃었던 장소가 아니게 되었다. 이제 누군가의 체계적인 작업에 관한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결론을 기록했다. 공동은 인공적으로 열리고 봉인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문구가 처음으로 사건을 실종 범주에서 본격적인 범죄 수사로 전환시켰다. 수사관들의 다음 단계는 명백했다.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실종되었던 숲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
전문가들이 나무에 대한 인공적인 개입 사실을 기록한 후 수사팀은 그러한 기술과 도구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결정해야 했다. 가장 명백한 버전은 즉시 경찰을 밀렵군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활동은 수십 년 동안 카운티에서 이어져 왔고 모든 지역 주민은 그들과의 만남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기록 보관소에는 많은 불만이 보존되어 있었다. 불법 사냥, 설치된 덫, 관광객과의 충돌. 카운티 외곽에 계속 거주하는 세 형제는 이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밀렵군 그룹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보호구역에 나타났고 외딴 지역을 알았으며 공식 루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 했다. 바로 그래서 잘못된 곳으로 들어간 관광객들이 종종 그들과 마주쳤다. 여러 경찰 보고서에는 형제들이 거칠게 사람들을 영토에서 쫓아냈고 때로는 위협했다는 기록이 있다. 사라 젠킨스 사건에서 그들의 이름은 이미 언급되었다. 2008년 그녀가 실종된 직후 밀렵군들은 신문을 받았다. 수사관들은 소녀가 카메라를 들고 산책하는 동안 그들과 마주쳤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하지만 당시 형제들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이웃들은 그날 그들이 마을에 있었다고 확인했다. 조사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밀렵군에 대한 버전은 옆으로 밀려났다. 이제 상황은 달라 보였다. 나무 안의 발견은 맥락을 바꾸었고 모든 오래된 의혹은 새로운 무게를 얻었다. 형제들은 전기톱을 가지고 있었다. 가정용이 아니라 숲에서의 장기 작업을 위해 설계된 전문적인 것. 그들은 나무를 다루는 방법을 알았고 자신들의 활동 흔적을 숨기는 방법을 알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연한 관광객이 그들의 작업을 보면 벌금과 형사사건이 위협이 되었다. 이론적으로 밀렵군들은 가장 급진적인 방법으로 목격자를 제거하고 실종을 위장할 수 있었다. 경찰은 그들과 관련된 모든 충돌의 프로토콜을 조사했다. 한 경우 관광객은 형제들이 캠프를 촬영하려 할 때 위협했다고 불평했다. 다른 경우에는 관광 그룹이 공식 산책로 근처에서 총소리를 들었고 그 후 밀렵군들과 마주쳤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각 에피소드는 이전에는 지역적 위반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그것들은 모두 더 위험한 그림의 일부처럼 보였다. 수사는 단순하고 논리적인 선을 구축했다. 밀렵군들은 보호구역에 접근할 수 있었고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관광객들과 여러 번 충돌했고 이미 경찰의 시야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 모든 것이 그들을 가리켰다. 세 형제는 주요 용의자가 되었고 이 단계에서 수사는 바로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확신은 오래가지 못했다. 곧 시작된 조사는 최초 버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실종들과 연결된 다른 사람을 찾도록 강요하는 세부 사항들을 드러냈다. 밀렵군에 대한 버전은 너무나 명백해 보여서 경찰관과 지역 주민들이 이미 거의 사실로 받아들였다. 논리는 완벽해 보였다. 형제들은 오랫동안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숲을 속속들이 알았으며 관광객들을 여러 번 위협했고 자신들의 활동 흔적을 숨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이 단계에서 수사는 급격히 방향을 바꿨다. 전문조사가 전견한 그림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단계별로 경찰은 그들의 이론이 사실의 검증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밀렵군 집의 수색은 철저히 수행되었다. 수사관들은 증거와 조금이라도 일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 다양한 크기의 도끼, 사냥칼, 체인톱, 연마 세트, 심지어 고장난 오래된 도구들도 일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배제하기 위해 전문조사로 보냈다. 헛간에서 사냥덫, 올무, 몇 롤의 금속 케이블을 발견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이것으로 심각한 버전을 구축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범죄 수사관들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각 물건은 실험실을 거쳤다. 전문가들은 도구의 흔적을 갈라진 소나무의 목재 샘플과 비교했다. 체인이 만들어진 금속의 유형을 확인하고 작업 중에 떨어져 나올 수 있는 파편을 찾았다. 첫 몇 시간은 곧 일치를 찾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도구 중 어느 것도 증거와 일치하지 않았다. 형제들이 사용한 톱은 가정용이었다. 작은 작업을 위해 설계된 저렴한 모델들. 그것들은 전문가들이 나무 안에서 기록한 일직선의 깊은 절단을 제공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들의 모든 체인에는 범죄 수사관들이 목재에서 발견한 그 특징적인 합금의 입자가 없었다. 실험실의 결론은 명백했다. 소나무 안에서 발견된 금속은 전문 합금 범주에 속했다.
산업용이나 임업용으로 주문하는 체인에 장착되는 것들. 이 체인들은 향상된 내마 모성을 특징으로 하며 훨씬 더 비싸다. 카운티에서는 자유롭게 판매된 적이 없었다. 숲에서 일하는 공식 조직에만 공급되었다. 이 세부 사항은 전체 버전을 무효화했다. 밀렵꾼들은 관광객들에게 공격적이고 위험할 수 있었지만 다색이 된 소나무를 정확하게 열고 이 음매를 위장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 그들은 전기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장비와 기술 수준은 발견된 개입의 규모에 부합하지 않았다. 수색에 이것은 심각한 전환이었다. 오랫동안 실종의 범죄적 성향을 가진 우연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전문조사는 보여주었다. 특수장비에 접근할 수 있고 나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줄 알며 수십 년 동안 눈에 띄지 않도록 흔적을 숨기는 방법을 아는 누군가에 관한 것이라고. 이제부터 경찰의 관심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범위로 전환되었다. 공식적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직원들, 임업과 관련된 계약자들,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의심을 받게 되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밀렵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숲 자체에 훨씬 더 가까운 누군가, 그것을 보호해야 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다. 바로 이 전환이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수색 범위가 전문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좁혀졌을 때 수사의 관심은 필연적으로 보호구역 직원 자체로 향했다.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관리인 알라스테어 그레이. 그는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고 근처에 살았으며 숲의 모든 구역을 알고 있었다. 당연히 그가 경찰을 가장 많이 도와야 할 사람이었다. 루트를 제안하고 이상 징후를 찾을 곳을 조언하고 관찰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그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레이의 행동은 첫 만남부터 수사관들을 경계하게 만들었다. 프로토콜에는 평생을 숲에서 보낸 사람에게도 특이하게 보였던 그의 말이 보존되어 있다. 발견 장소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는 희생자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 대해 상세히 논했다. 소나무의 나이, 허리케인이 줄기를 손상시킨 방법, 그러한 숲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그의 모든 발언에서 관심은 수사를 일으킨 사실이 아니라 숲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한 형사는 보고서에 기록했다. 신문 내내 그레이는 누가 발견되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이름도 이야기도 아무것도. 그는 나무와 그 상태에 대해서만 말했다. 수색에 이것은 이상한 세부 사항이었다. 보통 증인들은 호기심을 보이고 누가 안에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수사에 대해 질문한다. 여기서는 완전한 거리두기가 관찰되었다. 게다가 수사관들은 증거 논의에 대한 그의 반응을 주목했다. 수지나 절단 방법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때 그레이는 과도한 정통함을 보였다. 그는 목재를 위장하는 데 정확히 어떤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지적했고 개입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코멘트는 단순히 과정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찰한 것처럼 들렸다. 경찰에게 이것은 경계할 이유가 되었다. 첫눈에 그레이는 조력자처럼 보였다. 수년 동안 보호구역을 관찰해 온 사람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말할수록 불일치가 더 분명해졌다. 그는 세부 사항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인간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했다. 바로 이 조합이 수사관들을 가장 강하게 경계하게 만들었다. 형사의 결정으로 그레이는 증인 범주에서 관심 대상 범주로 이동되었다. 그의 생활 방식, 루트, 교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비밀 감시가 시작되었다. 이 단계가 핵심이 되었다. 이 순간부터 경찰의 관심은 오랜 세월 동안 눈에 띄지 않는 숲의 수호자로 남아 있었던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수사관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발견된 증거를 구체적인 사람과 정확하게 연결시키지 않고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관심은 나무 안에서 발견된 전문 톱날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추상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라 좁은 사용자 범위로 이어지는 실제 물체였다. 문제는 필요한 기간에 정확히 누가 그러한 도구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였다. 답을 얻기 위해 경찰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로, 즉 문서를 통해 갔다. 전문 장비 제조업체에 요청을 보냈다. 이 회사들은 공급 기록을 보관했고 누가 언제 희귀한 체인을 주문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었다. 추가로 수사관들은 보호구역의 자금 조달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에 연락했다.
거기에는 납품 청구서, 수령 증서, 운영비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었다. 작업은 일상적이었지만 바로 그것이 열쇠를 제공했다.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에서 필요한 금속 브랜드가 나타나는 항목만 선택했다. 날짜를 대조했다. 사라 젠킨스와 몇몇 다른 사람들이 실종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의 범위에 들어가야 했다. 각 일치를 여러 번 확인하여 오류를 배제했다. 과정은 몇 주가 걸렸다. 하지만 결과를 하나의 표로 정리했을 때 명확해졌다. 희귀한 합금은 카운티 영토에서 단 3번의 공급에만 사용되었다. 그중 2개는 지역 밖의 산업시설로 갔다. 3번째 배치는 바로 고요한 강 보호구역을 위한 것이었다. 수령자란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문서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2006년 보호구역의 장비 주문자는 알라스테어 그레이였다. 그는 직접 납품을 받았고 청구서에 서명했다. 이것은 나무에서 발견된 증거와 오랜 세월 동안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던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었다. 수색에 이것은 결정적인 단계였다. 이전에는 단순히 기술적 발견처럼 보였던 추상적 세부 사항이 이제 직접적인 증거로 변했다. 이제부터 수사는 의혹뿐만 아니라 그레이를 나무를 숨겨진 무덤으로 만드는데 사용된 장비와 연결하는 구체적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순간은 사건의 진행을 최종적으로 바꾸었다. 경찰은 어제까지만 해도 단지 증인으로 분류되었던 사람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근거를 얻었다. 앞으로는 그의 영토에 정확히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깊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만 남았다. 관리인의 이름이 청구서에 나타난 후 수사는 단독 사건이라는 버전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었다. 새로운 전망이 나타났다. 한 그루의 나무가 열리고 위장되었다면 아마도 숲에는 그러한 나무가 여러 그루 있을 것이다. 경찰에게 이것은 완전히 다른 규모의 수사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중 레이더 사용이었다. 이 기술은 목재 덩어리를 스캔하고 줄기의 자연적인 구조에 맞지 않는 공동을 기록할 수 있게 했다. 확인을 위해 곰숲이라는 구역을 선택했다. 그레이 자신이 수사관들과의 대화에서 숲의 오래된 수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언급한 곳이다. 이 세부 사항은 그 순간에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전문가 팀은 이른 아침에 현장으로 나갔다. 작업자들은 소나무 밑동에 차례로 장치를 설치하고 측정을 수행했다. 첫 결과는 작은 편차를 보였지만 자연적인 구멍과 관련이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작업이 진행될수록 그림은 더 명확해졌다. 신호는 몇 미터 깊이에서 형태가 동일한 공동을 기록했다. 이것은 허리케인 이후 쓰러진 소나무에서 이미 발견한 것과 너무 유사했다. 장치가 한 구역 내에서 연속으로 3개의 이상 징후를 보였을 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2 그루의 나무를 열기로 결정했다. 작업은 조심스럽게 수행되었다. 줄기를 부분적으로 톱질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2 나무 안에는 사람의 유해가 있었다. 한 경우에는 찢어진 관광 장비의 잔해가 근처에 있었고,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히치하이킹을 하던 남자의 유족들이 알아본 오래된 배낭과 개인 물품이 있었다. 이 발견들은 사건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바꾸었다. 이제 단일 희생자가 아니라 시간에 걸쳐 펼쳐진 일련의 범죄에 관한 것이었다. 실종자 목록의 2 이름이 즉시 확인을 받았다. 2012년에 실종된 유럽 관광객과 2018년에 여행을 떠난 남자. 수색에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알라스테어 그레이는 유용한 지식을 가진 증인에서 일련의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최종적으로 전환되었다. 이제 경찰은 그의 연루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이 숲에 그러한 은신처를 숨기고 있는 나무가 얼마나 더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희귀한 합금에 대한 증거와 곰숲에서 발견된 유해가 직접 그를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는 모든 의혹에 대해 준비된 답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논쟁하지 않았고 협력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연적으로 수사를 도왔고 문서를 보여주었으며 질문에 답했다. 그리고 바로 이 침착한 확신이 형사들에게 문제를 만들었다. 신문에서 그레이는 설명했다. 범죄와 연결된 장비는 그의 개인 소유가 아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전기톱, 체인, 소모품은 공식적으로 보호구역에 속했다. 그것들은 공동창고에 보관되었고 직원들뿐만 아니라 계절 자원봉사자, 계약자, 때로는 실습을 하는 생태학 학생들도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도구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고 아무도 열쇠를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시설을 열어두었다고 강조했다.
이 버전은 설득력 있어 보였다. 수사관들은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고 모든 요소를 확인해야 했다. 기록 보관소에서 지난 20년 동안 보호구역에서 일한 사람들의 목록을 조사했다. 거기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있었다. 임시 직원, 자원봉사자, 인턴 각자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신문에 소환하고 실종 날짜에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루트를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대조했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말 그대로 서류에 갇혔다. 다시 끝없는 알리바이 확인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사람들 중 많은 이가 이미 오래전에 카운티를 떠났고 일부는 다른 주에서 일했으며 누군가는 이미 여러 번 거주지를 바꿨다. 각각의 새로운 신문은 며칠을 소비했지만 사건에는 구체적인 사람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레이의 버전이 진실로 드러날 수 있고 그렇다면 수사가 방향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와 동시에 관리인 자신은 계속해서 강조적으로 침착하게 행동했다. 그는 수사에 조언을 제공하고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지적하고 숲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에서도 형사들은 이상한 점을 알아챘다. 그레이는 나무, 루트, 오래된 숲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인간적 측면은 결코 다루지 않았다. 그는 발견된 사람들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고 그들의 운명에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자유로운 접근에 대한 버전과 결합하여 이것은 수사관들에게 이중적인 인상을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논리적인 설명,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주의를 옆으로 돌리고 있다는 느낌. 그의 개인 창고에 대한 재수색 결정이 전환점이 되었다. 공동경제시설과 달리 이 창고는 그의 오두막 옆에 있었고 그만 사용했다. 내부에는 일상 작업을 위한 물건들이 있었다. 삽, 밧줄, 가정용품. 그리고 바로 여기서 범죄 수사관들은 구석에 서 있던 오래된 정원 손수레에 주목했다. 첫눈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더 상세한 검사를 실시했다. 바퀴 중 하나의 고무에서 트레드에 끼인 작은 천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압수하여 실험실로 보냈다. 전문 조사 결과 재료는 유럽 관광객이 발견된 나무에서 찾은 물건들 사이의 청와 완전히 일치했다. 이 일치는 우연일 수 없었다. 손수레는 그레이의 개인 소유였고 다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다. 이 증거는 도구가 모두에게 접근 가능했다는 그의 버전을 최종적으로 파괴했다. 정원 손수레는 그의 개인 것이었고 바로 그것으로 그는 희생자들을 선택한 나무로 운반할 수 있었다. 이제 수사는 그를 실종과 연결하는 직접적인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이 연결은 반박할 수 없었다. 이 발견 후 그레이는 더 이상 단순히 관찰해야 할 인물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경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다음 단계는 명백했다. 사건은 영장 준비와 그의 집과 인접 영토의 수색 단계로 넘어갔다. 그레이가 최종적으로 사건의 주요 인물이 되었을 때 경찰은 그의 과거를 조사했다. 이전까지 그는 평범한 관리인처럼 보였다. 검소하고 눈에 띄지 않게 사는 나이 든 사람. 하지만 수사관들이 그의 전기를 깊이 연구할수록 외적인 고요함 뒤에 불안한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는 카운티 외곽에서 자랐고 행복하다고 부를 수 없는 가정 출신이었다. 부모는 폐쇄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했고 이웃들과 거의 소통하지 않았으며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 사이보다 숲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학교에서 그는 비사교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거의 친구를 사귀지 않았고 공동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숲 깊은 곳으로 갔다. 교사들은 그를 나무에 대해서는 사람들보다 더 기꺼이 이야기하는 유능하지만 폐쇄적인 학생으로 기억했다. 학교 졸업 후 그는 군대에서 자신을 찾으려 했지만 거기서도 적응하지 못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계약은 조기 종료되었다. 개인 파일에는 팀 서비스 부적응 및 규율 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최종적으로 자신 안에 갇혔다. 그에게는 가족도 친밀한 관계도 가까운 교류 범위도 없었다. 그의 집은 주요 산책로에서 5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수년 동안 거의 아무도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다. 보호구역 관리인으로서의 일은 그에게 유일한 직업이 되었다. 그레이는 산책로를 관리하고 다리를 수리하고 장비를 정비했다. 이것에서 그는 세심했다. 숲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상세하게 작성했고 재료를 킬로그램 단위로 정확하게 주문했다. 시스템은 그를 이상적인 직원으로 여겼다. 신뢰할 수 있고 갈등이 없는. 하지만 바로 이 외적인 안정성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사람을 숨기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생활 방식이 거의 금욕적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레이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시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거의 항상 동료들의 초대를 거절했다. 모든 자유시간을 혼자 보냈고 숲을 돌아다니며 일기에 기록했다. 이미 그때 명확해졌다. 이 사람은 숲이라는 하나의 환경에서만 살았고 다른 모든 것은 그에게 의미가 없었다. 전기가 조각조각 모아졌을 때 경찰은 전체적인 초상을 구성했다. 고립 속에서 자란, 사회로부터 거부당한, 가족도 친구도 없이 오직 숲에만 전념한 사람. 발견된 증거와 결합하여 이것은 폐쇄적인 그림처럼 보였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새로운 증거 작업을 진행했다. 정원 손술의 바퀴에서 압수된 1000조각이 DNA 분석을 위해 보내졌다. 실험실은 실종자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거나 반박해야 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미 그레이의 집과 인접 영토에 대한 완전한 수색 영장을 받았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최종 단계로 넘어갔다. 이제 그의 오두막 벽 뒤에 그리고 숲 깊은 곳에 수년간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야 했다. 수색이 첫 번째 심각한 결과를 낳았을 때 그레이는 본격적인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공식적으로 경찰은 아직 그를 즉시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간접적인 세부 사항이 장시간의 힘든 인터뷰를 할 만큼 충분히 축적되었다. 수색의 이것은 핵심 순간이었다. 그의 침묵을 깨뜨리거나 최소한 실언을 하게 만들어야 했다. 신문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형사들은 보호구역에서의 일, 자원봉사자들, 장비에 대해 물었다. 그레이는 짧고 건조하게 감정 없이 답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행동했고 마치 모든 질문에 미리 준비한 것 같았다. 실종의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조차 그는 완전한 냉정함을 유지했다. 점차 압박이 강해졌다. 수사관들은 테이블에 압수한 물건들의 사진을 하나씩 펼쳤다. 전기톱, 수지가 든 캔, 정원 손수레, 희귀한 합금에 대한 전문가 보고서를 보여주고 청구서의 일치를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레이의 반응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정면을 응시했고 두려움도 짜증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방어막은 뚫을 수 없어 보였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수사관들은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교대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그레이는 명백한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각 증거를 도구에 대한 공동 접근으로 설명했다. 신문실에서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다. 상황은 막다른 골목으로 변할 위기에 처했다. 전환점은 그날 저녁에 발생했다. 경관이 사무실에 들어와 DNA 분석 결과가 담긴 폴더를 수사관에게 전달했다. 전문 조사는 확인했다. 정원 손술의 바퀴에 끼인 천은 실종자 중 한 명에게 속했다. 이것은 자유로운 접근에 대한 버전의 최종적인 파괴였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동시에 수색팀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그레이의 오두막에서 오래된 잡지 더미 사이에서 일기를 발견했다. 내부의 기록은 완곡하게 작성되었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새로운 씨앗을 심었다. 오래된 수호자가 선물을 받았다. 같은 문구가 있었다. 이 기록들의 날짜는 실종 날짜와 일치했다. 이 순간 방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전까지 그레이에게는 매달릴 수 있는 입장이 있었다. 이제 그것이 무너졌다. 테이블 위에는 2개의 문서가 놓여 있었다. DNA 전문조사 결과와 그가 자신의 행동을 완곡한 형태로 기록한 일기. 수색에 이것은 사건의 전환을 의미했다. 이전의 신문이 모든 말을 위한 투쟁이었다면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수사는 최종 직선으로 나아갔다. 경찰은 더 이상 우연이나 자유로운 접근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 다음 단계는 공식적인 기소여야 했다. 전문가들이 그레이의 오두막에서 발견된 일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수사는 처음으로 그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기회를 얻었다. 이전까지 모든 증거는 외적인 것이었다. 도구, 손수레, 목재, 분석. 하지만 기록은 그의 생각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것들이 은유적인 언어로 작성되었고 직접적인 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더욱 무서워 보였다.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오늘 오래된 수호자가 새로운 씨앗을 받았다. 또는 낯선 목소리가 침묵했고 숲은 다시 조용해졌다. 외부인에게는 이상한 문구의 나열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이 기록의 날짜를 기록 보관소와 대조했을 때 일치가 완벽했다. 이러한 각 문구는 보호구역에서 특정 사람이 실종된 날에 해당했다. 전문가들은 일기의 스타일이 차갑고 체계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감정도 후회도 의심도 없었다. 단지 그가 의식으로 여긴 것의 건조한 기록만. 한 기록에는 숲의 새로운 거주자를 주었고
산책로가 더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날짜는 카운티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남자가 실종된 날과 완전히 일치했다. 일기는 주요 심리학적 열쇠가 되었다. 그레이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 그가 수년간 수행한 의식적인 시스템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법정에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기록이 허구가 아님을 확인할 물질적 증거가 필요했다. 수색 중의 범죄 수사관들은 창고에서 바로 그것을 발견했다. 캔과 도구 사이에 수지가 든 플라스틱 용기가 있었다. 분석 결과 구성이 나무 안에서 발견된 것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 혼합물은 절단 후 이음매를 위장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기원은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있었다. 이제 경찰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일기에 기록된 그의 말과 그가 정확히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물질적 확인. 이 돌파구는 수사를 기소 단계로 최종적으로 전환시켰다. 앞으로는 단 하나의 단계만 남았다. 그레이에게 공식 기소를 하고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 신문실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몇 시간 전 수사관들은 증거로 그레이를 압박했지만 그는 이전 노선을 유지했다. 짧은 답변, 세부 사항 회피, 건조한 문구. 이제 경찰은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공동 접근이나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 형사들은 그것들을 하나씩 테이블에 펼쳤다. 먼저 손수레 바퀴의 1000조각에 대한 DNA 전문 조사 보고서. 문서에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생물학적 흔적은 2012년에 공식적으로 실종된 것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속한다. 그런 다음 테이블에 수지 분석 인쇄물이 놓였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물질의 구성은 나무의 갈라짐을 위장하는 데 사용된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기. 인용문이 강조된 페이지들 각각이 실종 날짜에 해당했다. 수사관은 서두르지 않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일기를 용의자 쪽으로 돌리고 몇 초간 자신의 기록을 읽도록 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낭독했다. 오늘 오래된 수호자가 새로운 씨앗을 받았다. 그는 잠시 멈추고 그레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속했다. 낯선 목소리가 침묵했고 숲은 다시 조용해졌다. 신문실의 침묵 속에서 이 문장들은 특히 무겁게 들렸다. 그레이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시선은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전에는 항상 옆으로 빠져나갈 말을 찾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사관은 일기의 날짜를 가리키며 실종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름을 나열하고 상황을 상기시켰다. 그 후 방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 침묵은 거의 1분 동안 지속되었지만 모든 참석자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형사들은 그를 바라보며 반응을 기다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레이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감정이 없었다. 그는 말했다. 그들은 평화를 깼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을 숲으로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이 말들은 공식적으로 프로토콜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시끄러운 고백도 아니었고 변명하거나 세부 사항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실종 뒤에 그가 있었다는 침착하고 최종적인 확인이었다. 그 순간 그의 입장이 바뀌었다. 모든 것을 부인하던 사람에서 자신의 말로 동기를 밝힌 사람으로 변했다. 수색의 이것은 전환점이 되었다. 이 순간까지 사건은 증거와 분석에 의존했지만 바로 이 문구가 전체 그림을 확정지었다. 이제 경찰은 물질적 기반뿐만 아니라 인물 본인의 고백도 가지고 있었다. 이 말들 이후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레이에게 공식적으로 기소할 수 있었고 사건을 법정에 넘길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이 순간은 수사에서 최종 단계로의 전환이 되었고 1년의 신비로운 실종 이야기가 스스로 동기를 공식화한 연쇄살인범에 관한 사건으로 변했다. 수사가 고백을 받았을 때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다. 그레이가 정확히 어떻게 행동했는지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를 위해 수사 실험을 실시했다. 그 과제는 단순했다. 용의자의 말이 실제 증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 단계에서 퍼즐이 최종적으로 맞춰졌다. 그레이의 증언에 따르면 모든 것은 실종 사건들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그는 몇 주 동안 보호구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계획에 맞는 나무들을 노트에 표시했다. 그는 오래된 소나무들에만 관심이 있었다. 거대하고 내부에 공동이 있는 것들. 그러한 공동은 나이나 질병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밖에서는 나무가 건강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공간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지 식물학적 특성이었지만 그에게는 편리한 은신처였다. 선택이 이루어지면 그는 이미 도구를 가지고 돌아왔다.
보호구역 이름으로 청구서에 따라 받은 전문 전기톱을 사용했다. 전문가들이 이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목재에서 발견된 금속은 바로 이 몹을 위해 구매된 체인의 브랜드와 일치했다. 그레이는 줄기의 한 면에 정확한 수직 절단을 했다. 대부분 균열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곳에 껍질의 일부를 분리하기 위해 쐐기와 지렛대를 사용했다. 본질적으로 그는 나무를 문처럼 열었다.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다. 희생자를 정원 손수레로 선택한 장소로 운반했다. 이것은 증거로 확인되었다. 바퀴의 천 조각이 실종된 관광객의 옷과 일치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바로 그렇게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짧은 거리에서 시신을 이동했다. 공동 안에 그는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물건들과 함께 유해를 배치했다. 사라 젠킨스의 카메라, 히치하이커의 배낭, 이 모든 것이 나무 안의 발견물이 왜 그렇게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는지 설명했다. 그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고 따로 숨기지 않았다. 공동이 채워지면 그레이는 껍질로 만든 문을 제자리에 되돌렸다. 고정하기 위해 손으로 맞춘 나무핀을 사용했다. 그리고 절단선을 수지, 흙, 이끼의 혼합물로 처리했다. 전문가들이 첫 번째 발견 장소에서 찾은 바로 그 혼합물. 시간이 지나면서 껍질이 자라기 시작했고 개입 장소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세심한 검사를 해도 나무를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어려웠다. 수사 실험은 이 기술이 증거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절단은 그가 말한 정확히 그 각도를 가지고 있었다. 목재의 금속 입자는 그가 사용한 체인의 브랜드와 일치했다. 그의 창고의 수지는 나무의 샘플과 동일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이 서로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레이 자신의 증언과도 일치했다. 경찰에게 이것은 마지막 터치였다. 이전까지 그들은 증거, 문서,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메커니즘의 완전한 재구성이 나타났다. 그것은 모든 발견, 모든 이상 징후, 보호구역의 모든 실종을 설명했다. 이 순간부터 검찰은 빈틈이 없었다. 방법이 증명되었고 그의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립되었다. 수사가 완료되었을 때 그레이의 사건은 카운티 법정으로 이송되었다. 이 재판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의 기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회에게 이것은 시험이었다. 수년간 모든 사람의 눈앞에 숨겨져 있던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해야 하는가? 검찰은 완전한 증거 세트를 제시했다. DNA 전문조사, 일기의 날짜 일치, 그의 창고에서 발견된 수지 분석, 절단 방법에 대한 범죄 수사관들의 증언, 이 모든 것이 전체 그림으로 결합되었다. 검사는 강조했다. 언급된 각 실종은 증거와 피고인 자신의 말로 확인되었다. 변호인단은 다른 노선을 구축하려 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언급하며 그의 행동과 일기의 기록이 그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은 심각한 장애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독립적인 정신과 전문조사를 지정했다. 그 결과가 핵심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확인했다. 그레이에게는 실제로 인격장애가 진단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완전히 인식했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 세부 사항은 변호인단의 주요 농어를 빼앗았다. 법원의 눈에 그는 일련의 살인을 의식적으로 조직하고 신중하게 흔적을 숨긴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남았다. 최종 판결은 만원인 법정에서 낭독되었다. 판사는 감정 없이 말했지만 모든 단어가 분명하게 들렸다. 알라스테어 그레이는 증명된 3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량은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 3번.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사법 시스템에서 최종을 받았다. 하지만 수사관들과 카운티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남아 있었다. 모든 희생자가 발견되었는가? 아니면 숲이 여전히 그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가? 공식적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레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증거는 수집되어 법원에서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최종성에 대한 감각은 생기지 않았다. 노련한 수사관들에게조차 이 과정은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 이유는 그의 일기에 있다. 법정에서 확인된 실종과 일치하는 기록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었다. 그것들에는 같은 은유적 문구가 있었다. 오래된 수호자가 또 다른 손님을 받았다. 숲에 새로운 침묵이 자리 잡았다. 이 날짜들은 공식적으로 해결된 에피소드와 일치하지 않았지만 카운티 기록 보관소에서는 같은 기간에 다른 실종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다. 오랫동안 미해결로 먼지가 쌓여 있던 사람들의 사건, 전문가들은 최종적인 답을 줄 수 없었다.
지중 레이더는 수십 그루의 나무에서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그것들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보호구역의 규모, 숲의 나이, 자연적 특성이 과제를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각 나무가 비밀을 숨길 수 있었지만 숲의 대규모 파괴 없이는 이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 경찰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판결에 명시된 희생자 수가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전부다. 나머지는 추측의 범주에 남을 것이다. 실종자의 가족들에게 이것은 특히 무겁게 들렸다. 일기가 목록이 훨씬 더 길 수 있음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래서 알라스테어 그레이의 이야기는 여전히 미완으로 인식된다. 법원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숲은 그렇지 않았다. 그 깊은 곳에는 관리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신처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 고요한 강 보호구역은 자연이 타인의 비밀을 간직하는 장소로 남았고 이 비밀들은 아마도 결코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